네, 우리 요거 빨리 하고요. 교재 조금 볼까요? 네. 이제 그 밑에 45페이지 이제 하나에 서브 45 밑에 하나는 보시면 517페이지, 그 교재는 517페이지고요. 농지의 처분 사유 517페이지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자, 처분 사유 요거를 그냥 볼게요. 농지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농지 처분 사유인데요. 이 농지의 처분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자,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자, 농지 처분에 대해서 처분 명령이 발생을 하죠. 처분해라 라고 해서 처분 명령을 이제 행정관청에서 이제 발하게 되고요. 이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자,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돼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얼마큼 부과되냐면 100분의 20만큼 매해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매번 부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땅을 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해놔라, 뭐 그 처분해라 라고 했는데 처분하지 않았다. 근데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라고 한다면 첫 해 부과되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도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땅값 그냥 날리는 거예요. 원금 계속 부과되는 거니까. 원금에 대해서 100분의 20%씩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처분 명령을 지금 농지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처분 명령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농지를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농지를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농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수해라 라고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이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나 토지 지금 아무도 안 사가니까 네가 사가 라고 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그럼 매수 가격은 얼마인가? 자, 매수 가격. 토지를 사갈 때 이제 매수 가격은 자, 실거래가가 있고요. 실거래가와 자, 그리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 중 낮은 가격으로 사갑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낮을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수. 자,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농지 처분 사유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농지 처분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농지회사,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는 농지회사 법인이라면 이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농지를 또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소유상한을 봤잖아요. 소유상한.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뭐 상속을 받은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보유한 경우,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 또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뭐 하나 더 쓰면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은데, 법이 그 목적, 예를 들어서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농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을 뭐 2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농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뭐 집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게 농지 처분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그 45페이지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부터 보시면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자, 농업회사 법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자, 세 번째,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자, 네 번째, 2년 동안 뭐 집행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농지 처분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그 45페이지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부터 보시면 정당한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자, 농업회사 법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리고요, 학교 등 실습지 등의 목적사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주말철 영농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뭐 농지 전용이나 허가 신고한 다음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소유상환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여기서는 이거 소유상환 초과 면적 부분만 요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소유상환 초과 면적 부분만 지금 처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하게 돼 있는데 1만 5천 제곱미터를 받았다. 상속으로. 그러면 5천 제곱미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농업경 계획서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거 좀 보시고요. 농지의 처분 의무, 자, 여기 나와 있죠. 5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했던 거죠? 처분하라. 자, 여기, 농지 취득했는데, 지금 1년, 지웠나요? 지웠네. 자,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농지의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6개월 내에 이제 또 처분 명령을, 그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6개월 내에 이제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 명령을 받고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의 가격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 그랬죠. 거기 금액을 보면 디귿에서요.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자, 이걸 누가 제 주변에서 이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 매형이 이걸 맞았습니다. 20%. 금액이 되게 커요. 이게. 농지 가격에 20%씩 이제 해마다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다 벌금 낼 건 다 내고, 뭐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46페이지 갑니다. 46페이지 가시면, 보전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 529페이지예요. 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529입니다. 529.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서브 그 뒤로 하나 넘기시면은 이용 파트가 있죠.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이제 농지에 관해서는 보전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보전한다. 우리 보전은 첫 시간에 국계법 할 때 약간 했었죠. 건드린다, 건드려서 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게 보전이에요. 보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언터치드고요. 보전은 건드려서 개발하는 게 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이 지금 뭐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 보전이에요. 보전. 보전은 이거는 터치, 건드려가지고 개발하는 게 보전이고요. 보존은 아예 언터치드예요. 이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없어요. 법에서 보존은 없어요. 우리 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다 보전이에요. 보전. 건드려서 개발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농지법에서는 보존이 있고요. 보전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용 파트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뭐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100점 맞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용 파트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문제는 지금 했던 거하고 보전 파트에서 여태까지 다 나왔어요.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이쪽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어디 조문, 법조문 구석탱이에 있던 거 갖고 나와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문제만 맞추라고 한 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보전 파트만 조금 요거 한 페이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용 파트 나는 꼭 다 맞춘다. 두 문제 다 맞춘다. 네. 그러셔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뭐, 시간 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전 볼게요.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인데요. 일단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좀 빨라요. 그림으로. 자,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 계란 노른자하고 계란 흰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노른자하고 계란 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게 여기 지금 농업진흥, 여기 잘못 썼죠. 지역이죠, 지역. 그죠? 농업진흥지역. 이 가운데 오는 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벗어난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고요. 그
그 밖을 벗어난 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농지를 집단화시킨 지역이에요. 여기는 농지를 집단화시킨 지역이다. 농지를 집단화시킨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이다 라고 하는 거는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구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요. 자, 이쪽에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오고요. 이쪽에 농업보호구역이다. 이쪽에 농업보호구역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당연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공공시설과 여기에 어떤 단독시설과 그리고 근생시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근생시설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농수산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공시설 단어가 생각이 나요. 농수산물 가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쪽 바깥쪽 농업보호구역에는 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공공시설 외에도 이제 단독시설과 어떤 근생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농수산물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구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그런데 거기 노른자라고 써놨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을 이제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쪽에 농지를 집단화한 지역. 그래서 허용 행위를 보면 농업용 시설과 직접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를 개량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 이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농업용 주택, 어린이 놀이터, 농산물 가공시설, 매장 문화재 발굴리 행위가 허용이 된다. 예외적이에요. 예외적. 원칙은 안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이거는 이제 흰자라고 써놨어요. 계량 흰자라고 써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 A번 보면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농업 사업 그리고 3,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업 사업해서 관광하고 주말농업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거는 이제 5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3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34페이지요. 거기 보면 농지 전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 전용. 거기 농지 전용 허가는 자, 주체를 좀 기억하세요. 이 국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전용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무슨 말이냐면 농지 전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외는 농지 전용 된다. 자, 그래서 이때 예외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이 되는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A부터 E까지요. 자, A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A번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가 이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기로 한 경우 다른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농지 전용 된다. 두 번째 국토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역의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의 경우, 협의를 거친 농지의 경우 국계법에 따른 다른 법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번하고 똑같은 소리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10번을 보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신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자, 신고했으니까 D.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냐고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자, 복구. 좋은 행위 한 거죠. 이런 경우도 허가받을 필요 없다. 농지 전용 된다. 2.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밑에 농지 전용 신고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 5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재는 대상을 보시면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의 공동 편의 시설, 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다. 됐고요. 46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농지 전용 허가, 이건 별표하시고요. 농지 전용 허가 필수적 취소 사유, 꼭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죠. 농지를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취소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537페이지 갈게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거기 3번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교재 537페이지예요. 53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농축산업용 해가지고 이거를 뭐 7년 이내 뭐 그렇게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뭐. 그리고 밑에 농지의 위탁 경영, 자, 농지를 이제 남한테 맡겨가지고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자, 징집, 소집의 경우, 이제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돼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에 간다. 이런 경우에도 위탁 경영 된다. 그리고요, 농업법인을 청산하는 중에도 농지에 위탁 경영 된다. 공직에 취임했다. 뭐 공무원 됐다. 뭐 저기 국회의원 됐다. 뭐 이런 경우고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받는다.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 중이어서 스스로 경작할 수 없다. 작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위탁 경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작업의 일부 위탁도 된다. 그래서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갈게요. 47페이지 가시면 여기는 이제 정말 이용 파트예요. 이제부터 이용 파트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서브노트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과서는 이제 다 불러드릴게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용 파트에서 점 하나, 농지의 대리경작. 자, 유휴농지, 지금 쉬고 있는 농지죠. 이런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교재는 524페이지예요. 524페이지에 대리경작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임대차 이제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 그 밑에 대리경작 제도인데요. 대리경작 제도는 525페이지예요. 자,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지정 대상은 자, 유휴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이제 지정 대상이다. 그래서 뭐 지정 절차를 보면, 자, 지정 예고하고 지정 통지한다 그랬는데, 일단 지금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 그리고 그 땅을 빌려 갖고 있던 자, 임차권자에게 당신 지금 경작 안 하네? 그러니까 당신 땅이긴 하지만, 그리고 당신 빌린 땅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대리 경작할 거야 라고 해서 지정 예고를 합니다. 이자에게 지정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리 경작할 수 있는 자를 구하겠죠. 그 자가 대리 경작자예요. 대리 경작자를 구한 다음에 지정 통지합니다. 앞으로는 당신 땅이지만 이자가 이러한 사람이 대리 경작할 거야 라고 해서 지정 통지를 하는데, 소유권자, 임차권자한테 지정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리 경작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지정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당신이 이 땅에 가서 이 땅에 대리 경작하세요 라고 해서 지정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 통지를 받는 자가 대리 경작자, 소유권자, 임차권자예요. 이렇게 셋이서 그 지정 통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리경작자 밑에 보면 지정이 있는데, 거기 방가로에 농업인, 농업범인, 농업생산학교, 농업생산자 단체, 그리고 학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 단체, 학교, 이런 사람들이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경작자. 자, 그리고 밑에 대리경작기간이 있죠. 이거 교재 527페이지에 있어요. 527페이지에 있는데, 따로 대리경작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3년 동안에 대리경작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지금 대리경작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일종의 그 임차료 같은 걸 내야 되겠죠.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아요. 그 소유권자가 빈정상했다, 안 받는다 이러면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한다. 자,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 아까 이건 교재 5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랬죠. 자, 임대차 사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사용대하는 경우. 자, 그 임대는 유상임대를 말하는 거고요. 사용대라고 하는 거는 무상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 땅 그냥 가지고 농사 지으세요. 이게 지금 사용대예요. 사용대. 자, 그래서 사용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사유가 된다. 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상환 초과. 지금 원래 1만 제곱미터 이내에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상속받았다면 임대차 할 수 있다. 남한테 빌려주거나 무상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농으로 인해서
인원이 된 경우, 그 농지가 발생한 경우, 자, 이 경우도 임대차 할 수 있고, 담보농지, 이 경우도 당연히 은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담보농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에 대해서 그냥 계속 묵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위탁을 해서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매립농지, 원래 갯벌이었는데 매립해가지고 농지가 됐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다가 제3자한테 임대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0세 이상으로서 농업 교역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지금 임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무효 보시면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보전 파트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전 파트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요. 농지법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우리 했던 거하고 보전 파트에서 주로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교재를 좀 볼게요. 주택법을 좀 보겠습니다. 주택법. 아까 우리 책을 안 보고 지나갔잖아요. 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이요. 밑줄 긋는 거죠. 자, 7개 중 6개 나온다고 그랬고요.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기억이 나는가 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주택이요. 428페이지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 책이 좀 잘 된 게 앞에 보면 용어의 정의, 각 법마다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주택을 보시면 첫 줄이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자, 첫 줄 끝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밑에 줄 부속 토지를 말하며, 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자, 됐고요. 밑에 공동주택이 있죠. 3번에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 건축물의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 그 밑에 줄이요.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자,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하고요. 건축물 안에서는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아파트를 봤잖아요. 아파트는 뭐였죠? 5층 이상. 거기 1번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였죠. 그리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요.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다세대는 뭐예요? 4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연립은 4층 이하, 그리고 660제곱미터 초과인데, 그 다세대는 4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준주택이요. 아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자, 장기간은 아니에요. 장기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준주택에서 장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장기간은 아닙니다. 그냥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종류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숙사, 다중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택에서, 이게 앞글자 따오면,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다 나오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다 나오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29페이지 갈게요.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공적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자, 거기 2번 끝에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자, 그리고요, 6번에 국민주택 규모에서요, 첫 줄 끝에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자, 그리고 그 줄 끝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됐습니다. 그리고 7번에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민영주택은 개인주택, 개인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그래서 옆에 보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갈게요. 주택단지. 아까 했었죠. 거기 1, 2, 3,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세 번째 줄 끝에 각각 12번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각각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해서 1, 2, 3번. 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뉜 경우, 그리고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글자가 몇 글자예요? 8글자죠. 그러니까 8m입니다. 요걸 가끔 시험 문제에서 6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분명히 있었는데 6m인가? 이런다고요? 아니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글자니까 8m예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부대시설 보겠습니다. 첫 줄에요.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2번에 건축 설비. 이게 이제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은 다른 말로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 단지 밖을 벗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면 복리시설 있죠. 복리시설은 1번에 어린이 놀이터, 근생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경로당.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431페이지에 17번 간선시설. 간선시설 보시면 세 번째 줄이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자, 그리고 공구가 있죠. 18번에 공구되면, 이 공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택단지에 절차를 나누어서 하는 걸 이제 공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두 번째 줄 파란색,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의 단지가 있어요. 하나의 단지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나뉜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뭐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정도로 같은 경우는 몇 글자 있죠? 이게 8m. 그쵸? 8m. 그리고 이거 뭐 고속도로를 나뉘거나 뭐 철도가 지나가거나 이래도 나뉜다라고 했는데 공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요 부분 따로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부분 따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 그래서 저 109 혹시 착공신고 5년 기억나세요? 5년이었죠. 209는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했었는데,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공구별로 할 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나눠서 끊어버려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요.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까 이상민 사는 주택,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자, 첫 줄에 1번에서요, 20번에 1번.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첫 줄에. 자, 그리고 원룸형 주택을 보면, 기억이 1번에서요, 기억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러니까 최대가 5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는데,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그리고 500층까지 두 번째 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있죠?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첫 줄 끝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 쓰는 총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요거 보시고요. 자, 밑에 그 1번이 있어요. 거기 2번에, 자, 거기 1번 별표하시고요. 원룸형 주택과 주거적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원룸에, 신림동 원룸에 주인집은 크게 산다 그랬잖아요. 주인하고 주인집 아들은 그거 된다. 2번에서 430페이지 맨 위에 2번 끝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21번 에너지 절약형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22번에 건강 친환경 주택.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장수면 주택. 아까 우리 봤었죠? 자, 우리가 공공택지 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자, 공공사업으로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첫 줄이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게 공공택지가 됩니다. 개념만 좀 보세요. 첫 줄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게 공공택지가 돼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의 범위가, 자, 공공사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공사업 한다 라고 하면, 자, 이 부분, 공공사업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공공택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공택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밑에 볼게요. 25번에 1번 대수선 있죠? 아,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줄 2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자, 15년 체크하시고요. 두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경과된 공동주택을 체크하시고요. 또 두 줄 내려오면 끝에 증축하는 행위. 그러니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대수선 또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433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거기 제일 위에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증축형 리모델링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증축형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기억으로 보시면 끝에 자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위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 니은에 보시면 중간에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까지 올려버릴 수 있다. 이게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볼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제 책을 볼 거예요. 밑줄만 조금 볼게요. 우리 주택법만 보면 되니까. 자,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사업주체를 봤었죠? 사업주체요. 사업주체 첫 줄에. 사업주체 등록 사업자는 첫 줄에 파란 글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자, 이때 밑에 박스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는 자,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대지조성 사업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아까 우리 다 봤던 거죠? 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36페이지. 자, 주택건설 5번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에서요. 단가로 1번 등록 말소 사유. 자, 그러면 첫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죠. 등록을 말소하여야 된다. 자, 필요적 말소 사유예요. 지금 필요적 말소 사유.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적으로 말소해야 된다. 이거는 말소해야 되는 거지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5번에서 등록증 등을 대여한 경우. 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된다. 말소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말소하여야 된다예요. 자, 됐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갈게요. 공동사업 주체가 있어요. 아까 공동사업 주체. 등록사업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그러면 볼게요. 첫 줄에서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가로로 쳐주세요. 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합주택과 등록사업자에서요, 첫 줄이요, 설립된 주택조합, 중간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자, 설립된 주택조합, 그 두 번째 줄 끝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가로 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시행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줄, 고용자와 등록사업자가 나왔죠. 자, 거기요, 첫 줄, 박스 세 번째, 고용자가 그 등록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줄 끝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르죠? 시행하여야 한다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자, 됐고요. 거기 주택조합 430페이지 하단에 주택조합에서 의의에서요. 자, 주택조합이란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에 조합을 말한다고 해서 타이틀 앞에 거 구분만 없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서 조합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됐고요. 438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조합 설립의 인가 이렇게 있어요. 조합 설립의 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인가에서요. 가로치시고 지역주택조합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써놓으세요. 좀 읽다가 헷갈리실까봐. 자, 지역주택조합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요. 자, 첫 줄에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첫 줄 중간에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 두 번째 줄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놓고 요거 밑줄 그시고 신고라고 쓰세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촉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 옆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거기 인가 신청서의 서류에서 비읍 볼게요. 비읍에서 보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이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438페이지요. 하단에 2번 반가로면서 직장주택조합에서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리고 439페이지 가시면
리모델링, 방금 한번 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요. 자, 세 번째 줄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서 자, 됐어요. 이게 결의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의서. 자, 우리 리모델링 할 겁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서류. 이게 결의서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볼게요. 1번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줄 끝에 각 3분의 2 이상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에서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의 결의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2번이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끝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됐고요. 자, 440페이지요. 조합원 수 보시면 조합원 수요. 거기 파란색 글씨 1번에 조합원 수에서 자, 파란색 글씨요. 첫 줄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요. 저 주택 소유자죠. 이 사람들은 빼고,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그 밑에 줄 끝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리모델링을 빼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박스에서 조합원의 자격에서 박스 지역주택조합.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주택을 소유하고 파란색 글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리고 2번에서 두 번째 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리고 2번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보시고요. 아까 우리 다 봤던 거예요. 직장주택조합. 여기에서는요. 자, 1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2번, 그 밑에 줄 중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자, 됐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요, 이제 조합원의 자격에서 1번,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2번 끝에 복리시설의 소유자 됐고요. 441페이지 가시면, 거기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에서 원칙이요. 방가로 1번의 원칙. 첫 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끝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면 조합원 가입한다는 거 사기 굉장히 많이 치죠. 그래서 사기치고 나가서 그래요, 이게. 자, 어쨌거나 가입할 수 없다. 예외 볼게요. 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줄 끝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예외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박스 앞에는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오 하나 해놓으시고요. 조합원의 교체 그리고 신규 가입 되는 조건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박스가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오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경우를 지금 보는 겁니다. 1번 끝에요. 파란색 두 번째 줄 파란색 글씨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2번에서 조합원의 사망. 자, 사망이 되면 상속이 일어나죠. 상속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신규 가입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의 끝에 지금 파란색 글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이 동그라미 2번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자,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보시고요. 3번에서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 미만이 되는 경우. 자, 50%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두 번째 줄 5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세대수가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래서 50%입니다. 50%. 자, 이제 넘어갈게요. 442페이지 가시면 자격 요건의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자, 됐고요. 그리고 443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6번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에서 방가로 일반 승인 신청. 자, 첫 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두 번째 줄 신청하여야 된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도 봤으니까 됐고요. 자, 444페이지 갈게요. 맨 아래 8번에 방가로 1번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있죠. 거기 첫 줄 끝에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합원이 아닙니다. 지금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성 1번에 거기 박스는 다 보셔야 되는데 1번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지금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합 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권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년에 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안 됩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455페이지 상단 맨 위에 이어서 선고 끝에 5번의 끝에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번 끝에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번 자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이자도 안 된다. 자, 조합임은 될 수 없다. 됐어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446페이지 가시면 이제 사업계획의 승인. 자, 아까 우리 그 순서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 주체를 받고 두 번째가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승인 보시면 자, 원칙 두 번째 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가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니에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 얘네들도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자, 얘네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그 승인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아까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30호, 그리고 2번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1번에서 단독주택에서 한옥 있죠. 한옥, 2번에 한옥 하나 체크하시고요. 가로 치시고, 한옥은 50호거든요. 50호. 한옥은 50호예요. 50. 숫자 50. 한옥은 50호입니다. 자, 됐고요. 447페이지 볼게요. 아까 우리 서브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요. 447페이지 그 밑에 박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번이요. 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면적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 거기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 중간에 시도지사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줄에 대도시 체크하시고 그 아래줄 시장 그거 하세요. 그래서 지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서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으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인 경우에는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택지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이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자, 요 지역도 국장이 지금 승인한다. 자, 됐고요. 그리고 448페이지 가시면 자, 방가로 1번 중간에서 승인 여부의 통보 있죠. 거기에 첫 줄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두 번째 줄이요. 파란색 글씨 60일 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 거기 중간에 승인 여부의 통보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고요. 451페이지요. 맨 아래, 자, 착용기간에서요, 자, 원칙에서 451페이지 맨 하단이요.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공사를 시작하는데, 박스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5년 체크하시고요. 5년 이내. 자, 그리고 450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자, 공급별 분할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게 109예요. 109의 경우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자, 승인 체크하시고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이거 209예요. 209. 209는, 자,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래서, 아까 우리 공구별 분할 시행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예외 보겠습니다. 첫 줄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1번이요.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소유권 분쟁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 밑에 아래쪽에 양가로 3번에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가 있는데 취소 사유요. 자, 첫 줄에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줄 끝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자, 다만 밑에 줄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된다. 보증이 되면 그 사업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자,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자, 첫 줄이요. 착공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사업 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자,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대지 사용 권원이 80% 이상 있어야 사업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세 번째,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됐습니다. 자, 그리고 453페이지 하시면은요. 아이고. 자, 너무 많아요? 자, 어떡하죠? 너무 많은데? 아, 중간에 건너뛰는 게 많아요. 또 이제. 네. 제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너뛰는 거. 자, 453페이지 보시면, 저 맨 밑에, 반가로 이번에 소유권 확보. 한 5분만 더 하시면, 한 10분만 더 하시면 돼요. 자, 주택건설 사업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2번, 박스는 2번. 자, 빨리 할게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그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요거를 확보하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자, 그리고요. 거기 박스 볼까요? 매도 청구에서 박스 위에 단가로 이걸 매도 청구.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안 되겠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자, 그 줄 끝에 권한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거 잘 보세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건축물을 포함한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그 줄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3개월 이상 협의하라. 자, 박스 안에 1번이요. 1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모든 체크하시고요. 2번에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미만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10년 이전에 해당하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자,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자, 매도 청구 X 하나만 기재해 놓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로 2번에서 그 밑에, 박스 밑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이렇게 있는데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58페이지 볼까요? 45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그, 중간 이후에 양가로 4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해가지고, 채비지 우선 매각, 그거 하나 보세요. 자, 첫 줄이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두 번째 줄, 중간 이후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세 번째 줄 끝에, 채비지의 총면적의 50% 체크하시고요. 5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지금 주택개발 사업자가 저거 채비지 매각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458페이지 맨 밑에 채비지의 양도 가격 단가로 3번에서 자, 첫 줄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두 번째 줄 중간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끝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한다. 됐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자, 막 넘어가는 걸 제가 466페이지. 별로 많이 못 넘어왔네요. 자, 거기 466페이지 그 반가로 읽어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 있죠? 첫 줄이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중간 파란색 시장군수구청장 세 번째 줄 끝에 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요. 471페이지 주택의 공급이요. 자, 박스 안에 1번이요. 박스 안에 1번. 사업주체.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 동그라미 하시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냥만 모집하면 안 돼요. 승인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473페이지 하단에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에서요. 자, 첫 줄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사업주체가 일반역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그래서 그 474페이지 제일 상단에 분양가 박스가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474페이지 제일 상단이에요. 박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 공공택지. 두 번째 중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의 끝에 지정하는 지역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용 제외가 있죠. 밑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왕별 한 3개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는 왕별 그냥 계속 해주세요. 적용 제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시형 생활형 주택. 근데 아까 우리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 뭐가 있었죠? 원룸이 있었죠. 원룸.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었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원룸,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 단지형 연립주택, 그렇죠?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번 끝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두 번째 줄 공동주택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중간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3번 밑에 50층 이상이거나, 자,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아까 이거 200m 아니라고 했죠? 자, 150 체크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478페이지 갈까요? 478페이지 가시면, 공급 규제에서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이거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입주 예정자 보호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자, 시행자를 지금 시행자한테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자, 첫 줄이요. 사업 주체는 자,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두 번째 줄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밑에 줄 이후 60일까지 60일 보시고 체크하시고요.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자, 밑에 그 옆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박스까지 다 별표하세요. 자, 첫 번째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안 된다. 자, 설정해놓고 은행에 설정해놓고 팔아버린다는 거죠. 안 된다. 자, 두 번째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안 된다.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안 된다. 어쨌거나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9페이지 제 2번에 상단에 부기등기. 자, 거기 부기등기의 의무가 있는데요. 누구의 의무예요? 사업 주체의 의무예요. 사업 주체의 의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이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된다. 자,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등 공공기관이거나 자, 공공기관일 때는 밑에 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됐고요. 480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거기 2번에서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가 있어요. 그러면 양가로 입에서 주택 소유자의 매도 청구가 있죠.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주택, 독립시설을 포함해서요.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자에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체크하시고요. 시가. 그리고 481페이지 가면 박스 나오죠. 박스에 보시면 거기 박스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지역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 박스 상단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지역.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아까 다 서브에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줄에 1번 두 번째 줄이요.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한 지역. 자, 세 번째 줄이요. 1번에 국민주택 규모의 10대1을 초과한 곳 됐고요. 2번에 1번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곳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483페이지에 제일 상단 1번 이거 별표하시고요. 자, 투기과열지구로 483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발표하시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 두 번째 줄이요.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485페이지요. 485페이지 가시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1번 밑에 박스 아래 공통사항이 있죠. 1번 보세요. 1번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그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나머지는 거기 488페이지요. 488페이지 가시면 박스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타이틀 하나 써놓으세요. 전매 가능.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책이 많죠? 자, 전매 가능. 자, 거기 1번에 중간에 파란색 세대 전원이 세 번째 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다만 수도권 이전 제외된다. 됐고요.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자, 상속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그리고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4번 이혼. 그리고 끝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6번에 첫 줄, 자,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번째, 자,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증여하는 경우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급질서 교환 금지가 있는데요. 자, 밑에 그 박스, 489페이지요. 박스, 거기에, 자, 양도, 양수, 알선, X 하나 써주세요. 박스에 양도 X, 양수 X, 알선 X. 자, 거기 박스에.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냐?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 양수, 알선 다 X 안 된다.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X, 양수 X, 알선 X 다 안 된다. 세 번째, 주택 상환 사채. 그러니까 그 박스 위에 그냥 요 박스 안에 쓴 거는 이 박스 안에 내용들은 양도가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알선도 안 된다. 양도 안 된다. 넘겨주는 거 양수 받아서도 안 된다. 중간에 알선에서도 안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됐고요. 492페이지 갈게요. 492페이지에 지금 리모델링 들어온 건데요. 리모델링. 자, 거기 동의 비율에서요. 2번. 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자, 보시면 첫 줄 끝에 2번 끝에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전체 체크하시고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그리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75, 50. 자, 보시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끝에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밑에 줄. 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3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자, 결의서의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전원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494페이지요. 그 중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방가로 1번 안전진단의 요청. 자, 첫 줄이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됐고요. 자, 그 3번에서 아래에서요. 증축형 리모델링의 금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돼서 자, 두 번째 줄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축형 리모델링이 위험하게 되면 재건축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재건축만 허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496페이지에
중간에 파란색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 기준, 뭐 이렇게 있죠? 구조 기준이 오타예요. 구조 기준. 그 두 번째, 그 밑에 줄, 끝에. 자,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501페이지요. 다 왔어요. 다 왔다 그러고. 자, 주택 상환 사채, 501페이지에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있죠? 501페이지요. 주택 상환 사채. 거기 발행자 위에서, 단과로 발행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밑을 보시고요. 이거 개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개인이. 발행자, 등록사업자는 두 번째 줄이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됐고요. 자, 발행기준 및 보증에서 파란색, 등록사업자는 두 번째 줄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요. 502페이지요. 502페이지에 맨 위에 2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3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본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으면 3년 내에 집까지 완성해서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이요.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간에 해약할 수 없다. 그런데 밑에는 뭐냐면, 자,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채 팔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채를 팔고 나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채 팔고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보세요. 자, 1번 두 번째 줄 보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상속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에 전원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아까 거랑 많이 겹치죠. 이런 경우에는, 자, 아까는 뭐 이제 우리 양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 상환 사채 팔고 나갈 수 있다. 됐고요. 저기 그 502페이지 밑에 2번에서 파란색 끝이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서 업자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증을 받았으니까.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셨죠? 네, 여기까지.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가 3월인가요? 3월부터 이제 일순환 처음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순환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